그럼 지금부터 4월 광주 창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진행을 맡은 저는 강수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광주 창업 포럼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온라인으로 함께하게 된 점 진심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번 행사의 주최를 맡은 호남대학교 링크 사업단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산학협력 링크 플러스로 더욱 새로워집니다.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동행하는 링크 플러스입니다. 링크 플러스는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공과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지원 사업 성과를 대학 전체로 확대하며 산학협력이 교육연구와 더불어 대학의 주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링크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대학의 체질을 산업선도형 대학으로 혁신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산학협력 유형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된 55개 대학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 동안 산업선도형 대학 기반 조성 및 내실화를 통해 성과 창출과 확산이 되도록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링크 플러스가 육성하는 사회 맞춤형 인재, 사회 맞춤형 인재가 열어가는 상생경제, 새로운 만남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선정된 55개 대학은 5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대경 강원권, 동남권, 호남 제주권으로 나뉘며 호남 제주권 중 우리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호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을 이룩하고 특화된 기반 산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힘쓰게 될 것입니다. 저희 광주권 링크 플러스 사업단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 실패를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창업 캠프와 실제 창업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제도전 캠프, 체험형 창업교육, 아이디어 발굴 검증, 예산 지원 등의 창업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창업 동아리, 창업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특허 출원 경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창업을 촉진하는 실전 창업 지원 등과 같은 대학 자체 시행 프로그램과 학생 스스로 창업 생태계를 인식해 다양한 분야에서 주제와 역할을 설정 후 직접 실행하는 주도형 창업 프로그램인 뉴 스타트업 사우나와 대표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창업학당 스타트업 챌린지와 같이 광주권 링크 플러스 사업단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창업이라는 쉽지만은 않은 그 길에 이정표가 되어 나침반이 되어 링크 플러스 사업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직도 창업을 넘기 힘든 벽이나 열기 힘든 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와 함께하는지, 어떤 프로그램과 함께하는지에 따라 창업의 결과는 달라지기에 링크 플러스 사업단이 교육에서 창업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남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임병욱이었습니다. 이번 4월 광주 창업 포럼의 주제는 빅데이터 창업과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창업과 관련해서는 테이블 매니저의 최운민 대표를 모셨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이블 매니저 대표 최훈민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회사에 대한 그 이야기와 저희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고 또 AI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희 테이블 매니저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 저희의 IT 회사에서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냥 일반 기업에서도 실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이블 매니저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요. 저희 테이블 매니저는 2014년 3월에 설립된 회사고요. 지금 한 임직원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 투자는 한 40억 가량의 투자를 받은 회사고,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 계열 VC인 스프링캠프랑 카카오벤처스, 그리고 이제 뭐 메가인베스트먼트, 스트롱벤처스, 캡스톤 파트너스, KB증권, 신한캐피탈 같은 저희 투자자들을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된 저희 주요 사업은 레스토랑들에게 예약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업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예약 관리 솔루션인 테이블 매니저를 레스토랑에게 ERP와 CRM 같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레스토랑들과 고객들을 연결해 드리는 리얼타임 예약 서비스인 마이테이블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은 첫 번째로는 솔루션과 두 번째로는 예약 서비스인 마이테이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테이블 매니저 마이테이블을 개발해서 제공한 IT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레스토랑 예약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레스토랑의 상황과 충돌하지 않고 실제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인 마이테이블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로는 저희 미쉐린 가이드에서 3스타를 받은 가온이라는 레스토랑, 그리고 뭐 알라프리마, 비체나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같은 이런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도 저희 고객사고요. 뭐 경복궁, 삿포로, 오발탄, 뭐 애슐리, 수사와 같은 이런 대형 외식 사업자들도 저희 테이블 매니저의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쓰고 있는 비즈니스들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활용해서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테이블 매니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예약을 이제 수기 장부를 통해서 예약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예약 데이터라는 것이 디지털이 아니라 수기로 관리되다 보니까 어떠한 디지털 플랫폼과 연결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네이버 예약이나 이런 기타 서비스들에서는 예약 신청을 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지만 신청이 완료되지 않고 레스토랑에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확인한다든지, 혹은 문자 메시지로 레스토랑이 컨펌 해줄 때까지 예약이 대기되어 있는 그런 펜딩 상태의 시간들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레스토랑 점주분들이 본인들의 실제 편리함과 욕구를 가지고 본인들이 수기 장부가 아닌 ERP 같은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게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테이블 매니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의 수기 데이터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을 테이블 매니저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했습니다. 어떠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실제 모으는데 이 동기가 저희의 동기와 유저의 동기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의 동기는 이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이걸 유저들이랑 연결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공감하더라도 실제 당장의 액션으로 이루어져 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해서 데이터를 저희 솔루션 입력해 달라고 하면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유저인 레스토랑 사장님들이 편리하게 예약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장님 지금 당장이 편할 수 있는 형태를 만족시켜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당장 미래를 위해서 온라인 예약이 될 거니까 이런 데이터를 입력해 주세요가 아니라, 당장 오늘 나 지금을 위해서 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본인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형태를 통해서 이런 수기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저희는 테이블 매니저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국내 레스토랑 예약 관리 솔루션 중에서 유료 고객사나
누적 예약 건수 기준으로는 저희가 국내 1위의 사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으로 저희 테이블 매니저는 고객 레스토랑들에서 있었던 이 데이터들, 수기로 저장되어 왔던 데이터들을 디지털화 시키는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호텔이나 영화관 이런 영역들에서 예약과 주문을 할 때 이제는 전화로 하지 않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날짜, 시간, 인원을 검색해 가지고 예약 가능한지 즉시 결제해서 예약까지 마감이 되는데, 레스토랑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담당자에 컨펌하지 않고 즉시 예약이 확정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것이 마이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하게 하려면 모든 예약 데이터들을 저희가 디지털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을 기반으로 저희가 만든 마이테이블 서비스는 어떠한 컨펌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들에서 직접 컨펌하지 않고 미리 매장의 예약 정책을 세팅해 두면 그 정책에 따라서 기계가 저희 알아서 컨펌을 해드리고 확정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선 유일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국내 레스토랑 웹 예약 서비스 중에서 담당자가 컨펌하지 않고 100% 예약이 작동되는 서비스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이테이블은 매장별로 웹페이지를 만들어 드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예약, 삼성카드, BC카드, 그리고 뭐 카카오 같은 파트너들과 독점적으로 제휴해서 실제 업무 제휴를 통해서 더 넓은 서비스들을 각 유저들의 인터페이스에 맞는 플랫폼으로 예약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API로 여러 파트너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데이터 사업자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저희 테이블 매니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지금 국내 한 1000여 곳의 고객사들이 테이블 매니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외식 매장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앞서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다고 평가되는 파인다이닝 매장에서도 절대 다수가 테이블 매니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추가마골이나 애슐리, 그리고 오발탄, 경복궁, 삿포로, 롯데지아레스에서 운영하는 빌라드 샬롯 이런 대형 외식사 사업자들에서도 테이블 매니저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 본인들의 데이터들을 실제 활용은커녕 수집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기로 관리되다 보니까 이 소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테이블 매니저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테이블 매니저를 통해서 등록되었던 예약 건수가 311만 건에 달하고 있고요. 이 311만 건의 예약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노쇼에 대한 감소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실제 노쇼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노쇼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실제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의적으로 정말 노쇼를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노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약을 했지만 예약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 이 레스토랑들에게 예약을 취소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든지, 혹은 이런 형태로 예약을 이제 취소했다는 걸 알리지 않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 유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고객들에게 실제 노쇼한 이력들을 관리해서 당일에 취소를 하거나 혹은 노쇼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노쇼를 레벨링화했습니다. 노쇼의 위험도를 1레벨에서 2레벨, 3레벨로 분류해가지고 이 고객이 다음번에 예약할 때 이 고객이 노쇼 위험도가 3레벨이다 라는 걸 노티스해 준 것만으로도 악의적 노쇼를 예방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고객들이 착각해서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파악해서 어떤 고객들이 실제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끔 리마인드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이 리마인드 문자도 실제 매장에서 예약 전화가 적을 때 문자를 보내드려야 실제 그 고객들이 이 문자를 보고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저희 테일매직을 도입하고 매장들의 평균을 내보니까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4개월 차의 평균 감소율이 한 71%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4건이 원래 노쇼가 있었다면 그 노쇼의 4건이 한 건으로 줄었던 효과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으로도 실제 굉장한 효과들을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러한 데이터 분석은 사실 최근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되게 초보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과 현장에서 느끼는 효익은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 테이블메이저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활용했던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빅데이터 기반에서 레스토랑 수요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실제 이 산업들을 여러 가지로 묶을 수 있는 기준들이 있겠지만 저는 타임 커머스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스토랑은 시간을 판매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테이블에 아무리 10개 테이블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새 테이블 못 팔았으면 이게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새 테이블의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호텔이나 비행기나 이런 영역들에서 보시면 언제 어떻게 예약을 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신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비행기 옆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50만 원을 결제했지만 어떤 분은 100만 원을 결제한 손님들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행기는 사실 뜨기 전에 빈자리로 뜨나 앉은 자리로 뜨나 비용은 똑같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의 좌석을 못 팔면 사실 가치는 0이 되기 때문에 사실 10%의 가치라도 팔게 된다면 항공사 입장에서 이익인 거죠. 안 파는 것보다 훨 낫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가격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레스토랑은 똑같거든요. 레스토랑이 항공사랑. 그런데 가격이 똑같습니다. 레스토랑은. 언제 사실은 이 자리가 빈자리라고 하면 20% 30% 할인해서 파는 게 훨씬 더 레스토랑 입장에서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할인 서비스가 레스토랑에서 없냐. 왜 그러냐면 수요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측이 없으니까 사실 30% 20%를 누구한테 언제 할인해 줘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쌓여있던 예약 데이터 310만 건이 이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시키면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예약이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면 그날 예를 들어 저희가 예약이 꽉 찰 것 같다 하면 할인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근데 그날 저희가 50%밖에 좌석이 안 찰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나머지 한 50%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서라도 판매를 하는 게 레스토랑 입장에서 훨씬 더 이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 매장들의 경영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매장에서 사용되는 제반 기본 비용들이 있습니다. 실제 레스토랑의 식자재 원가 비율이 한 30% 정도 내외라고 보통 평가들을 하는데요. 이 30%가 사실은 다른 타임 커머스 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것들의 수요를 예측에 실패하면 이 30%는 비용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식자재를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선하지 않은 식자재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실제 매장의 음식의 퀄리티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으로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학습 데이터, 테이블 메이저 데이터 플러스 해서 날씨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혹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 기계가 학습하기 좋게 수집 가공하는 절차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세팅을 했고요. 이 데이터를 세팅한 걸 가지고 실제 딥러닝이라고 저희가 불리는 이 딥러닝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모델을 만들면 이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저희가 합니다. 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간단합니다. 저희가 딥러닝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딥러닝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 딥러닝이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실제 저희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풋 데이터를 넣었을 때 정답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모델을 한 50개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걸 넣었을 때 이렇게 정답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 채점하고 평가할 데이터셋을 한 50대 50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이 답안지를 주고 이 딥러닝이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어서 알려주면 저희가 답안지를 주지 않았던 문제들로 답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정확도를 평가하고요. 이 평가가 좋으면 좋다고 피드백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딥러닝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모델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정확도 높은 모델들을 저희는 실제 모델로 가지고 되게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일일 데이터 또 계속 쌓이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그 모델을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실제 만드는 게 딥러닝의 기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만든 모델이 사실 수만 건의 모델들이 있고요. 이 모델이 완벽한 모델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레스토랑에서는 A 모델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요. 어떤 레스토랑에서는 B 모델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모델이 최적화될 수 있을지를 또 실제 학습을 시켜서 이 매장은 이 모델로 예측을 하고 이 매장은 이 모델로 예측하고 하는 것들을 실제 데이터가 쌓일 때마다 계속 학습을 시키고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저희가 만들었던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일주일 후에 예약 테이블 수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걸 가지고 고객사들에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리포팅을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측 정보를 어떻게 하면 한눈에 데이터를 잘 볼 수 있을까. 실제 저희가 나오는 건 숫자인데 이 숫자를 어떻게 하면 시각화해서 실제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서 GUI를 만들어서 저희가 레스토랑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만들었던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를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이 파란색 보이시는 게 실제 저희가 예측한 예측 결과고요. 뒤에 있는 노란색이 실제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도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실제 청담의 W 레스토랑과 압구정의 M 레스토랑의 사례인데요. 이 두 가지 레스토랑에 2019년 12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저희가 예측했던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 모델로 예측했던 결과가 파란색이고요. 실제 매장의 예약이 노란색입니다. 실제 이걸 저희가 매장 점주분들한테 보여드렸더니 되게 많이 놀라들 하시죠.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의 평가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을 때 상관계수 기준 한 97% 정도, 96%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레스토랑들에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R&D를 열심히 해왔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보시면 2012월 25일이 그 W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점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압구정의 M 레스토랑의 사례에 보면 12월 25일에 오히려 평균보다 떨어지는 걸로 저희가 예측을 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 레스토랑의 실제 데이터들이 높았고요, 낮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W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온 레스토랑이라기보다는 상권이 청담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휴일에 혹은 평일이 아닌 때에 이벤트 차원으로 많이 오는 레스토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12월 25일이 이 레스토랑에서는 가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날이고요. 반면에 압구정의 M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에 위치해 있지만 상권이 직장인 중심의 상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예측했을 때
12월 25일이 이분들 입장에선 대목이 아니라 오히려 예약이 떨어지는 날로 저희가 예측을 한 건데요. 실제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고요. 실제 저희가 이 옆에 있는 테이블 수인데요. 저희가 예약될 테이블 수를 숫자화해서 표기한 겁니다. 근데 예측과 결과가 어쩔 때는 거의 똑같을, 뭐 한 테이블도 차이 없이 똑같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실제 한두 테이블 차이로 거의 일치하게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저희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을 했을 때 되게 많은 놀라움을 좀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던 그 빅데이터 기반에서 레스토랑 수요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 되게 어려운 기술이다. 혹은 딥러닝이 뭐 되게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고 수학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고난이도의 기술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와 실제 이 AI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데이터인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체계들이 있느냐가 저희가 했을 때의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테이블 메이저라는 회사가 데이터를 뭐 이 AI를 위해서 여기까지 비즈니스 해온 것은 아니지만 AI 관점에서 보면 이 AI를 하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수집을 하는 것들을 해왔고요. 이 디지털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가공해서 실제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작업들을 해왔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매장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엄청난 기술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술자가 있어도 데이터가 없으면 못하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고요. 엄청난 기술자 없이도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실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다. 저희 사례를 통해서 그렇게 좀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서도 가장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한번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보시면 정말 사람이 하기 어려웠던 영역들을 실제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는 뭐 AI의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즈니스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작은 사례지만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를 모아왔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저희가 AI를 만들었고 실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간단히 또 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강의를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대체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12월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가 코로나 터진 이후에 데이터가 많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도 약간의 한계고 뭐 변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실제 AI의 한계도 뚜렷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정확도가 되게 높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도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외생병수들이 생겼을 때 예측 정확도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의 데이터를 찾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게 좋을지 어떤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찾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도 아직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사실 이런 강의를 찍게 돼서 약간 민망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저희 사례를 통해서 꼭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런 정도의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빅데이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계기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린 것들 정도의 의미가 되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 기반에서 저희 테일 매니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이블 매니저의 최훈민 대표님의 강연을 잘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과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KBC 광주방송의 김태관 PD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기업이 지배하는 도시를 원하십니까? 작고 멋진 로컬의 기업들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답을 찾기 위해 이곳에 온 KBC 광주방송의 김태관 PD입니다. 저는 작년에 나는 지역에서 살기로 했다는 특집 다큐 2부작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의 선도적인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를 소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힙스터의 성지라고 불리는 포틀랜드에서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철학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고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가 무엇이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느꼈던 그 소감들, 그리고 저의 생각들, 그리고 또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좀 오래 전인데요. 먼저 저는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아주 오랫동안 제작하고 연출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지역의 여러 현안들, 또 갈등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좀 고민이 됐던 것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한 지배적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느 대기업이 기업도시라고 하잖아요. 어느 대기업이 그 도시의 전반의 경제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도시에 갔더니 그 대기업이 어떤 잘못을 하면은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기업이 회식을 금지시켜요. 회식을 금지시키면은 이제 골목 상권에 그 노동자들이 돈을 써야 되는 골목 상권이 다 죽게 되죠. 그러면은 그 상인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또 그렇게 잘못들이 은폐되고 또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받는 대기업들은 그냥 어떤 잘못들이 있어도 그걸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목도하면서 한 대기업이 어느 도시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당연히 민주주의라는 건 등가의 원칙에 모두가 다 주권자들인데 그 기업에 속하지 않거나 기업의 그 중에서도 핵심의 정규직이거나 뭐 임원이 아닌 이상 그 똑같은 권력이 그 도시 안에서 행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하게 돼서 과연 그 기업 도시라는 거, 그러니까 뭐 현대 자동차가 지배하는 어느 도시, 뭐 광양제철소가 지배하는 어느 도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21세기 또 그 미래의 도시의 발전 모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마트 입점 반대 시위, 제가 되게 많이 현장에 갔습니다. 물론 가는 거는 당연히 공감을 하기 때문이죠. 그 반대 명분도 아주 뚜렷합니다. 골목 상권을 살려야 된다. 다 죽는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욕구가 존재합니다. 어느 시민들은 아니 근데 대형마트, 뭐 아울렛 우리 필요한데 나 거기서 쇼핑하고 싶은데 그것도 하나의 또 존재하는 욕구잖아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과연 계속 반대만 하는 거, 우리 생존권을 살리기 위해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반대만 하는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가? 또 반대로 또 다른 어떤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골목 상권이 죽는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대안적인 뭔가 발전책을 만들어내야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또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수의 사례를 하나 들게요. 여수 씨가 저는 이제 엑스포 전부터 계속 이렇게 듬성듬성 계속 이렇게 발전상을 촬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처음에는 계속 홍보 촬영만 계속 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사 프로로 가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관광객이 1000만이 되니까 교통체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원주민들이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고 원래 되게 순천 여수가 되게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 조그만 도시였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막 환경 오염에다 범죄에다가 막 이런 교통 체증에다가 별로 살기가 좋은 도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계속 그게 유지되면 좋은데 또 명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한 번 가면 또 안 가게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것도 지속 가능한 모델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세 가지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갖고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발견하는 게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무엇인가 먼저 정의를 내리자면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창의적으로 좀 재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간이나 어떤 유무형의 공간에서 트래픽을 발생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해야 되겠죠.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갖추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걸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최근에 전남에 이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22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심사 평가를 하기 위해 갔는데 대부분 그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과 맞지 않는 그런 지원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그게 일종의 이게 그냥 창업 지원 사업인 줄 알고 지원을 하셨구나라는 걸 느끼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바로 알려야 되겠다. 일단 이 개념부터 바로 잡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어가 있어요. 자, 홍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광주 MBC에서 프로그램으로 핑크피쉬를 만든 거예요. 자, 홍어라는 지역의 자원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뭐 홍어는 뭐 알싸한 맛이다 어쩌다 이렇게만 소비가 됐는데 이거를 홍어를 창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저거 핑크피쉬다라고 말을 한 거죠. 되게 이 핑크피쉬라는 말 자체가 되게 현대적이기도 하고 트렌디하기도 하고 또 밀레니얼 세대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핑크피쉬를 통해서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전라도만 먹는 게 아니라 저기 뭐 아이슬란드 가서도 먹고 뉴욕에 있는 유명 셰프들도 이걸로 음식을 만들던데 라고 하는 거죠.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TV 프로그램으로 무형의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캐릭터하고 팝업 스토어를 만든 거예요. 이제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거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조금 감이 안 와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광산구에 우리밀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광산 바이젠이라는 맥주를 만들었어요. 우리밀 맥주를. 그래서 또 이걸 소비할 수 있는 무등산 브루어리라는 수제 맥주 양조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콘텐츠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도식화 시키기가 좀 어렵기도 한데 이제 제가 한번 좀 쉽게 설명하려고 도식화 시킨 건데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뭔지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창의적인 재해석 부분이에요. 이제 이게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자는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면은 너무 이제 트렌디한 쪽으로 가버려요. 예를 들면 나 저거 예를 들어 어떤 수제 맥주 양조장 무등산 브루를 갔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야 저 트렌드한 저 맥주집이야. 요즘 뭐 이렇게 어디 서울에 가면 되게 많고 동문동에도 참 많은데 저게 맞아? 그러면은 로컬 크리에이터는 그냥 뭐 트렌디한 거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만드는 거네. 그렇게 이제 이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빠진 거는 이제 지역성이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런 반대로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하니까 계속 밀레니얼 세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의 이 소비층은 다 기성세대잖아요.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그 소비 트렌드가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특히 로컬의 것들을 좋아한다. 그리고 새로운 소비 행태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들이 발전되는 건데 그러면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무조건 밀레니얼 세대에만 타겟을 맞춰야 되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 창의적 재해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반대로 액티브 시니어라고 새로운 실버 세대가 나타났어요. 그럼 그들에 맞춰서 홍어를 새로 재해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맥주를 재해석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대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트렌디한 무엇으로 묶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왜 그러면은 이렇게 막 강조를 해야 되느냐? 그게 뭐라고? 똑같은 창업인데 그게 뭐라고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일단 이게 지역에 뿌리 내리는 산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는 그룹 브랜드 너무 잘 아시죠? 이 나이키 브랜드는 포틀랜드에서 처음에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뭘로 발생을 했냐면 포틀랜드는 아웃도어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냥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뛰는 거예요. 뛰기도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냥 산에서 들에서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그 창업자가 그 포틀랜드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야, 나는 달리기 하기 좋은 운동화를 만들 거야. 이렇게 시작한 게 나이키거든요. 그래서 나이키는 지금도 그 본사를 포틀랜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포틀랜드 가서. 그랬더니 그 시 관계자가 아니 포틀랜드 라이프 스타일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본받고 싶어 이제 모방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싶고 상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포틀랜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나이키에는. 그리고 나이키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이키에 일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는데 포틀랜드에 있는 나이키에서 일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그렇게 막 나이키에서 막 이렇게 뛰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고 캠프워크 라이프를 즐기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거기에 있는 나이키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그러면 앞으로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거의 옮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그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디다스의 북미 지사 가장 큰 지사가 포틀랜드에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콜롬비아라는 브랜드도 그 오리건주에 있는 콜롬비아 강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틀랜드가 본사예요. 이렇게 포틀랜드의 한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업들은 그게 아무리 큰 대기업이 되더라도 이 지역에 계속 뿌리 내려서 지역 경제에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현대자동차 그리고 무슨 제초소 아까 제가 그냥 한번 예를 들었으니까요. 어떤 중공업 이런 것들은 저희가 50년 동안 계속 그 공장들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인도가 더 노동력이 더 싸, 인건비가 더 싸. 어떤 물류를 구하기가 더 쉬운 곳이 브라질에 있어. 아니 또 미국에 가면 더 싸게 팔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늘상 제조업들은 지역성이 없는 것들은 늘상 그런 우리 공장이 우리 지역에 있더라도 항상 위협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언제 이전할지 모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뿌리는 내리는 거, 지역의 고유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 자원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창업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골목 상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세탁소가 있고 슈퍼마켓이 있고 이렇게 등등의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그 골목 상권의 그 서비스들이 생겨난 지가 한 50년 됐어요. 70년대, 80년대 그때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세탁소도 생기고 슈퍼마켓도 생기고 쌀가게도 생기고 떡집도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서비스를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러면 그게 잘 되겠어요. 당연히.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아까 지역성과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창의적으로 계속 세탁소를 되게 이렇게 이렇게 지역의 것들과 결합시켜서 바꾼다든지 떡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이 요즘의 라이프 스타일, 바뀐 라이프 스타일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골목 상권의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강화가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통해서 혁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지역성과 창의성이 잘 결합된다면은 이게 나이키처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게 공익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해서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그 강조들이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더 강화될 것이다. 게다가 이제 지역 소멸까지 나오잖아요. 지역 소멸, 인구 소멸.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일단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창업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음식 창업을 하거나 카페 창업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한 말은 아닌데 이거를 그런 창업들을 B급 인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취업 안 되니까 이제 창업하는 거 아니야? 뭐 집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나 뭐 고기 마트 냈어. 나 뭐 이번에 마트 하나 냈어. 나 치킨집 차렸으면은 이걸 내가 얘가 되게 이렇게 뭔가 기업가 정신에 입각해서 뭔가 혁신적인 걸 해보려고 낸 거구나. 이게 아니라 뭐 취직이 안 되나? 집에 좀 돈이 있나?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고학력에 또 혹은 자기만의 그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역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뭔가 창업을 한다면은 이 창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또 굉장히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이제 창업에 도전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정말 로컬에 비전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서울 연남동에 어반플레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되게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서 그 홍주석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접근성이 중요했다. 이제 서울 대로변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빨리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서울에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또 교통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접근성보다 개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컬만의 개성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잘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너무 공감을 했고, 또 제주상이라고 제주에 이제 콘텐츠 그룹이 있는데 거기 고선영 대표는 글로벌 평준화가 됐대요. 왜냐면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TV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의 그런 힙합 문화들을 서로 다 이렇게 서로 교류가 너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인도네시아에 가는 공유 오피스를 가나 서울에 있는 공유 오피스를 가나 똑같아지는 거죠. 똑같은 느낌, 힙한 느낌이 똑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진짜 새로움은 로컬의 오리진에서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로컬의 진짜 그 고유의 자원에서만 앞으로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정말 독특한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에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드라디오라고 제주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되게 이제 이 개념을 깨트린 건데, 정주 개념을 깨트린 건데,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은 지역에 오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거는 사회 불편함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재화나 내 아이디어나 서비스를 가지고, 그럼 지역에 내려가서 하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그 서울과 로컬에 구별이 있느냐라고 이제 쿨하게 말해줬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가기까지는 인식들이 좀 더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피비치라고 양양이 이제 서핑의 성지인데 거기 처음 만든 서피비치의 박준규 대표는 이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여행의 인구가 계속 증가할 거다. 물론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바뀔 수도 있으나 여튼간에 그렇지만 우리가 타지에 대한 관심들은 예전에 80년대는 뭐 해외 나가기도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은 지역에서 서울에서 우리가 또 대도시에서 또 도심에서 겪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줄 수가 있다면 로컬에도 반드시 경쟁력이 있고 그런 것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광주 지역이죠. 윤현석 대표는 이제 무등산 브로리의 윤현석 대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었어요. 이제 내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가 태어난 이 로컬이다. 그래서 난 로컬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뭐 지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잘하는 곳에서 무언가를 펼쳐내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왜 로컬에 비전이 있느냐에 대해서 창업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탈물질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예전에는 내가 소비하는 어떤 품질이 좋으면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그게 메이커가 있었으면 좋았어요. 대량 생산됐으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쌀이 어디서 나왔지? 광주에서 나왔나? 어디 유기농인가? 어떻게 생산되고 또 누가 만든지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가치 소비 많이들 하시잖아요. 일본에서 나오니까 안 한다. 어느 나쁜 기업에서 만드니까 안 먹는다. 안 산다. 너무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그래서 가치 소비가 확산되고 어떤 그 품질의 양보다는 퀄리티를 중요하게 되니까 앞으로 로컬의 그런 가치들을 잘 만들어내면은 비전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주 센터장인 전종환 센터장님은 밀레니얼 세대가 만든다면은 기존의 세대보다 훨씬 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잘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제 한종호 센터장님은 일단 네트워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광주에는 네트워킹이 하나도 안 돼 있다, 잘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뭐 창업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트워킹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포틀랜드만의 독특한 마인드셋인데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저가 너무 똑같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과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틀랜드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잘 이제 변변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사과주 퀄리티를 높여보고 싶다라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그 고민을 했더니 그 고민을 들은 제조업자가 야 그럼 내가 지금부터 내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너에게 알려줄게. 쉽지 않죠. 근데 정말 포틀랜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먼저 이 수제 뭐 사과주 시장, 먼저 수제 맥주 시장에 이런 파이를 크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 시장에서 아무리 포틀랜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버드와이저나 그런 맥주 있잖아요. 기성 맥주를 만드는 게 한 75%예요. 많아봤자 15%, 20%거든요. 수제 맥주 시장이. 근데 그 시장을 일단 넓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다투면서 싸우는 것보다. 이 포틀랜드만의 이 독특한 마인드셋은 일단 네트워킹.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더 나은 품질을 만들어내자. 이런 네트워킹이 필요한데 우리한테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서로 아이디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 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옆에 사람은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역량이 있어요. 또 옆에 사람은 잘 파는 것 같아요. 그럼 서로 엮어서 이렇게 프로그램 만드는 게 너무 콘텐츠 만들고 사업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서로 적대시하잖아요. 적대시하는 것도 있고 나는 그냥 내 재능이 훨씬 더 뛰어나니까 내가 그냥 뭐 적당히 꾸려서 할 거야.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로컬 미디어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도 중요한데 아직 그 투자자들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에코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리노베이션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주하고 창업 지원자,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창업을 내가 광주에서 하고 싶다. 그럼 광주를 알아야 돼요. 동명동에서 하고 싶다. 그럼 동명동을 알아야 돼요. 동명동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건물주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뭐 역할들을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또 이런 것들 광주에도 도입이 됐으면 좋겠고 J 커넥트 데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한번 모여서 다 포럼을 열어요. 이제 뭐 11월에는 광주에서 예를 들어 저희 커넥트 뭐 K 커넥트 데이, 뭐 G 커넥트 데이라고 해서 전국의 창업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광주 나는 이런 인사이트가 있어. 어떨래? 너 어때?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창업자들이 와서 듣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네트워킹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종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장인대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뭐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창업을 해야 되는데 디자인 역량도 없고 기본적인 디자인 역량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그냥 간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스쿨들, 일종의 장인대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창업 포럼도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더 정교하게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누구나 와서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실용적인 교육들을 받아서 창업을 해 나가는 그런 장인대학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정부 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유휴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케 해서 공간들이 되게 사실 공간 마련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에게 충분한 뭐 3년, 5년의 시간을 주고 좀 잘 만들어 봐라.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선별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휴 공간을 좀 자유롭게 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틀랜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포틀랜드를 작년 6월에 이제 7월에 갔네요. 7월에 갔는데 무등산 브로리 윤영석 대표와 김부각을 만들고 있는 노지연 대표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포틀랜드가 되게 힙한 도시라고 하는데 일단 알아야 될 거는 서울보다 물가가 5.37% 정도 싸고요. 가구 평균 소득은 미국 평균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5만 5천 정도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로컬에서 소비하는 그런 문화들, 힙한 문화, 창조의 문화가 있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고 또 그 주민들이 미국 평균보다 훨씬 더 학력이 높거든요. 그리고 백인 중심의 사회예요. 70%가. 재력도 되고 학력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창조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도시의 발달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면은
최종 단계로 됐을 때 이 창조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적당한 경제력과 그만한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창조적인 창조성을 소비할 만한 여유가 있는 인재들과 소비력을 갖춘 소비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되게 특이한 게 최고의 녹색 도시, 반려견 도시, 소규모 양조 장수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도시의 2위이기도 하고요. 미국 내 인구 순위가 26위. 힙스터를 위한 도시, 미국 10만 명당 커피숍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도시인데 세 번째로 많은 거예요. 이제 포틀랜드 가면은 가장 좀 랜드마크라고 하는 게 파월북스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이제 그 삼복서점 같은 게 있었잖아요, 도시에. 근데 거기 이제 파월북스가 있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충장로의 한 블록을 이렇게 한 블록이 있잖아요. 거기가 다 서점이에요. 이렇게. 와, 대단하다. 어떻게 서점이 도시는 한 가운데 한 블록을 차지하고 있지? 근데 되게 사람들이 이 파월북스라고 써진 이게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갖고 다녀요.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정말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대표를 만나기도 되게 힘들대요. 3대1을 이어오고 있는데, 야, 왜 너네는 이렇게 도시 한 가운데 독립서점이 이렇게 크게 있을 수가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아, 우리 도시는 걷기가 좋다. 걷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우리 서점에 자주 오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제일 본질적인 요소는 일단 걷기가 좋아야 돼요.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지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 중소상공인, 골목상권을 키우는데 정말 본질적인 요소라고 이분이 가르쳐 주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포틀랜드 정말 걷기가 좋은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나이트 브로리라고 수제 맥주, 아까 양조장이 미국에서 한 블록당 몇 개씩 이렇게 있는 정도로 제일 많은 도시거든요. 수제 맥주가 제일 발달한 도시인데,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는 수제 맥주를 길드를 형성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제 맥주 업자들끼리 우리 같으면은 A 뭐 가게, B 가게, 호프집, 뭐 C 호프집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길드를 형성해 가지고, 야, 너희 안주 뭐 잘 나가?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우리 건 이거 이렇게 했는데 서로 이렇게 노하우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걔네들식으로는, 야, 맥주 너희들 어떻게 만들어?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서로 공유해가지고 더 좋은 노하우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길드를 형성해가지고 대학하고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원재료를 싸게 이렇게 공급하고, 더 좋은 원재료를 공급하고, 또 이 맥주가 있잖아요. 맥주 이 브랜드에 이렇게 뭐랄까,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이 브랜드 있잖아요. 여기에 디자인이 있는데 이것도 로컬에 있는 아티스트한테 이렇게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탭이라고 이제 맥주 이렇게 딸 때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 탭도 지역에 있는 목공업자한테 맡기고, 이제 내부 인테리어 업체 모든 그 로컬에 있는 매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로컬과 협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돈이 더 많이 들지 않냐?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내 삶의 철학이다. 난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지역에 내가 소비함으로써 같이 상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소비함으로써 지역의 여러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게 너무 보람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에 가서 어떤 소비자를 만났는데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시장에서 사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여기서 지갑을 열면은 저기 있는 로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 먹고 사는데,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보람을 느낀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고 굉장히 좀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톰타운이라고, 이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할리스나 뭐 이런 엔젤리너스하고 비교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이게 미국의 3대 스페셜티 중에 하나인데, 뭐 시애틀에서 있던 여러 뭐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제 스톰타운도 곧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스톰타운이라는 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뭐 빛고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하면 빛고울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포틀랜드의 다른 뭐 별칭이 스톰프가 이렇게 그 나무 밑둥인데, 여기가 산림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밑둥 이렇게 나무 밑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톰타운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차용해서 스톰타운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도 당연합니다. 너무 그냥 그 매장 자체가 다 로컬적인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 공기를, 그 로컬의 공기를 담는데요. 그래서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별하게
그 지역성을 살려서 매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로컬 그 스톰프타운의 본사에 가면은 누구나 거기 가서 바리스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견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오비 맥주 공장 이렇게 견학하듯이 견학할 수 있고 그런 로컬에서 상생하는 걸 너무 당연히 여기고 있었고요. 또 이거는 이곳에서 포틀랜드 특이했던 거는 로컬을 명품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판 이렇게 도로에 큰 광고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많이 쓰여진 단어가 로컬이에요. 야, 무슨 광고에 로컬이라면 우리로 말하면은 지역 뭐 특산물인데 지역에서 난 건데 물론 요즘에는 좀 강조가 되긴 한데 이게 뭐 무슨 광고물에 로컬을 쓰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그게 너무 많이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로컬이 일종의 명품이라는 개념으로 통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포틀랜드가 원래 농수산물이 발달한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 우리 농수산물은 가장 뛰어난 거야.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런 로컬에 대한 자부심이 계속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로컬에서 난 식품, 로컬에서 난 커피, 로컬에서 난 또 무엇은 다 전부 다 명품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로컬의 이런 골목상권, 커뮤니티가 계속 발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곳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본 거는 리빌딩 센터예요. 이거를 빼놓을 수 없어서 이걸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리빌딩 센터는 우리 그 아름다운 가게나 뭐 이렇게 공유 가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건축 자재를 파는 아름다운 가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우리가 한 집을 허물어요. 체육관을 허물잖아요. 그럼 그 자재들을 이 리빌딩 센터에 이제 비영리 기관인데 거기다 다 이제 기부를 하거나 싸게 팔아요.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이제 뭐 오래된 목자재나 뭐 이렇게 조명들,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고르는 거예요. 야, 나 이거 80년대 뭐 조명이 여기 있네. 와, 이거 농구 코트 밑바닥 그 목자재가 여기 있네. 그래서 이걸 다 사서 자기만의 이제 공간을 DIY로 해가지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 지역민들이 이 공간에서 자기만의 소재를 찾아서 가게를 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집을 꾸미기 때문에 이런 창조적인 그런 문화가 기본적으로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은 그 가게마다 각각 다 달라요, 스타일이. 우리 같으면은 뭐 A 스타일, B 스타일, C 스타일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은 다 달라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리빌딩 센터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재를 사와서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저희 같으면 고재를 살려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 비싼 고재 대신에 거기 싸게 팔기 때문에 싸게 사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예쁘게 꾸미는 이런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고 또 기본적으로 자기 개성 또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강조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브랜드로 표현되니까 거기를 방문하는 외지 사람들은 아 정말 저기 힙하다, 정말 멋지다, 너무 멋있다, 너무 개성 있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찾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포틀랜드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꿈꾸는 광주도 그런 것이죠. 각자 자기만의 개성들이 이렇게 어우러진 상점들이 있고 또 크리에이터들이 있으면은 대기업 하나의 그런 회색빛 도시보다는 훨씬 더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앞으로 또 발전적인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 도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도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닭이냐 뭐 달걀이 먼저냐 이건데 이런 창의적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티브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상점들이 있고 멋진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크리에이티브한 인재들이 나 제주도 갈 거야 대신 나 광주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와 광주에서 산다고 멋지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예쁘고 개성 있고 자기만의 어떤 창의성, 지역성이 있는 그런 창업들, 그런 라이프 스타일들을 살린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간다면은 그게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또 창의적인 도시의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저희 이제 도시의 어떤 일종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도시가 예전의 물질주의, 대량 생산, 포드 테일러 생산 체제에서 벗어나서 창의성이 강조된 거예요. 예를 들어 AI 도시를 저희가 말을 하지만 인공지능도 사실은 창의적 인재,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을 하든 간에 요즘에는 뭐 퀄리티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변형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갈리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의 도시가 우리 도시의 살 길이고, 그것의 첫걸음은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 각각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최전선에서 멋진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사업들을 일궈내는 것이 그 도시로 가는 출발점이고, 또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들 목소리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동차 기업 도시가 되기 싫다. 우리는 지역 상권이 조화를 이룬 도시를 만들고 싶다. 그게 우리 도시의 비전이고 싶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환경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또 창의적인 그런 사업들이 많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들이 많은 그곳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우리 광주는 원래 이제 뭐 예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련된 뭐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시면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계속 또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앞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컬 크리에이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KBC 광주방송의 김태관 PD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 4월 광주 창업 포럼은 빅데이터 창업인 테이블 매니저의 최우민 대표님,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KBC 광주방송의 김태관 PD님과 함께 했습니다. 광주 창업 포럼은 창업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광주 동구 창업 지원센터 4층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